서울의 밤은 늘 바쁘다. 특히 이태원 거리의 밤은 낮보다 더 많은 얼굴을 드러낸다. 술에 취한 웃음소리, 외국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대화, 네온 사인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늘어지며 반짝인다. 그 화려한 불빛 속에서 박준호는 늘 가장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준호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 오래된 헬멧은 흠집이 많았고 방수 점퍼는 군데군데 색이 바랬다. 등에 맨 배달 가방은 이미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보였다. 그는 오늘도 밤을 선택했다. 낮에는 병원에 있어야 했고 밤이 되어야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준호의 어머니는 시립병원 신장내과 병동에 누워 있었다.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야 했고 보험으로 감당되지 않는 비용이 매번 문제였다. 병원 복도에서 들은 의사의 말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다. 다음 주부터는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부탁도 협박도 아니었지만 준호에게는 그 어떤 소리보다 무거웠다. 그래서 그는 밤을 달렸다. 잠을 줄이고 식사를 거르고 몸이 버티는 한계속 달렸다. 그날 밤 앱 화면에 뜬 호출은 유난히 눈에 띄었다. 평소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금액. 출발지는 이태원 한복판의 고급 라운지 바였다. 시간은 밤 11시를 막 넘긴 시각.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 시간에 이태원은 위험했고 술에 취한 손님은 늘 변수가 많았다. 하지만 그는 화면을 다시 보았다. 보너스 금액이 깜빡이고 있었다. 준호는 숨을 한번 고르고 수락을 눌렀다. 그는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오래 붙잡게 될 줄 몰랐다. 라운지 바 앞은 사람들로 붐볐다. 문이 열릴 때마다 음악과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잠시 후 한 여자가 2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왔다. 하얀 셔츠 원피스에 고급 코트, 굽이 높은 구두, 머리카락은 흐트러졌고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어 있었다. 유나야, 집까지 가면 돼. 기사님 왔어요. 조심히 가.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거리다 준호 쪽으로 다가왔다. 준호는 헬멧을 벗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유나 님 맞으세요. 여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힘없이 웃었다. 네, 맞아요. 그녀는 그대로 중심을 잃고 준호의 어깨에 기대었다. 준호는 순간 몸이 굳었다. 술 냄새가 짙게 났고 향수 냄새가 그 위에 겹쳐졌다. 그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고 오토바이 뒤에 앉혔다. 헬멧끈을 조여주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천천히 가주세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바람 무서워요.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토바이는 이태원 거리를 벗어나 한강 방향으로 움직였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도로는 젖어 있었다. 준호는 속도를 최대한 줄였다. 뒤에서 그녀가 균형을 잃을까 신경이 쓰였다. 신호 대기 중 그는 사이드미러로 그녀를 힐끗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가방을 꼭 붙잡고 있었다. 작은 명품 가방이었다. 그 순간 도로의 턱을 넘는 진동에 가방이 흔들렸다. 툭! 작은 소리가 났다. 준호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다. 뒤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내려 도로 쪽을 보았다. 검은색 지갑 하나가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 있었다. 준호의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다. 그는 지갑을 주었다. 묵직했다. 실수로 열린 틈 사이로 두툼한 지폐 묶음과 카드들이 보였다. 금속 카드 한 장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서유나. 준호는 그대로 몇 초간 서 있었다. 도로는 한산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밤 공기 속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만 작게 울렸다. 그의 손이 떨렸다. 지갑 속의 돈은 그가 한 달 동안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액수였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실의 흰 천장, 투석 기계의 소리, 간호사의 조심스러운 눈빛, 병원비 계산서. 조금만 있으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준호는 지갑을 닫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방을 열어 지갑을 다시 넣었다.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손으로 한 번 더 눌러 확인했다. 그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엔진을 켜며 마음속 어딘가가 서늘해졌다. 길은 다시 이어졌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그의 등에 기댄 채 있었다. 조금 더 달리던 중 그녀가 중얼거렸다. 집 말고 예전 집 가면 안 돼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비게이션은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그대로 달렸다. 술에 취한 사람의 말은 확실하지 않았다. 한강 다리를 지날 때 갑자기 옆에서 오토바이 2대가 다가왔다. 젊은 남자들이었다.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형, 늦었네. 좋은 손님 태웠다. 다른 한 명이 그녀를 힐끗 보았다. 강남 쪽이야. 우리가 데려다 줄까? 준호는 몸이 굳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비키세요. 손님입니다. 그는 짧게 말했다. 남자 하나가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건드렸다. 아가씨, 괜찮아요? 그 순간 그녀가 작게 말했다. 하지 마요. 그 한마디가 준호의 머리를 울렸다. 그는 그대로 가속 페달을 당겼다. 오토바이는 두 차량 사이를 비집고 빠져나갔다. 뒤에서 욕설이 들렸지만 곧 멀어졌다. 준호는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 숨이 가빴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강남의 주상복합 앞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가까웠다. 경비는 그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이분 누구십니까? 준호는 앱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호출 손님입니다. 경비는 그녀를 살폈다. 취한 모습이었다. 가방을 열어보려 했다. 준호는 순간적으로 지갑 이야기가 떠올랐다. 경비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이 가방 기사님이 여셨습니까? 준호의 목이 마르게 말랐다. 아닙니다. 떨어진 걸 제가 주워서.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 순간 준호는 알았다. 이 밤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는 여전히 몰랐다. 이 선택들이 앞으로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입구 앞에서 박준호는 오토바이 옆에 서 있었다. 경비실에서 흘러나오는 형광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쳤다. 서윤아는 여전히 반쯤 감긴 눈으로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고 술기운은 아직 가시지 않은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경비원은 그녀를 한번, 준호를 한번 번갈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사님, 이분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보호자분 연락처는 있습니까?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호출 앱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호출로 모셔왔습니다. 목적지가 여기로 되어 있어서요. 경비원은 앱 화면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표정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는 유나의 가방을 힐끗 보았다. 가방은 단단히 닫혀 있었지만 아까의 상황이 떠오른 듯 경비원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가방은 기사님이 만지신 건 아니죠? 그 질문에 준호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그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 순간 유나가 작게 신음하듯 말했다. 괜찮아요, 집이에요. 그녀의 말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경비원은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인터폰으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한 뒤 말했다. 일단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기사님은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유나가 경비원에게 부축되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았다.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 그 안쪽 세계는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다. 따뜻한 조명, 조용한 음악, 깨끗한 바다.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오토바이 옆에 혼자 남은 준호는 헬멧을 벗고 이마를 문질렀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가득했다. 방금 전까지 이어진 긴장감이 이제야 몸으로 몰려왔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그때 경비실 안에서 다시 움직임이 보였다. 아까와는 다른 남자가 나왔다. 중년의 남자였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준호를 보자마자 다가왔다. 기사님 맞으시죠?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네. 남자는 잠시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눈빛에는 예의가 있었지만 동시에 거리감이 느껴졌다. 저는 이 집의 운전기사입니다. 오늘 일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준호의 어깨가 본능적으로 굳었다. 아까 가방 이야기 말입니다.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비에게 들었습니다. 지갑을 주었다고요. 준호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주행 중에 떨어진 걸 발견해서 다시 넣어드렸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는 한 발짝 다가와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기사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안에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에 준호의 심장이 서늘해졌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답했다.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떨어진 걸 보고 바로. 확실합니까? 짧은 질문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의심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다. 네. 남자는 몇 초간 준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표정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단정한 글씨로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다. 준호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남자는 돌아섰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준호는 그제야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오토바이에 기대 잠시 눈을 감았다.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계속 맴돌았다. 그는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강남의 불빛을 뒤로 한 채 그는 다시 도로로 나섰다. 집으로 바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보고 가야 했다. 그는 익숙한 길로 오토바이를 몰았다. 강변북로를 지나 병원이 있는 쪽으로 향했다. 도로 위에는 여전히 차들이 오갔지만 그의 머릿속은 텅 빈 듯했다. 병원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늦은 밤의 병원은 조용했다. 간호사 몇 명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복도에는 낮은 기계음만이 울렸다. 준호는 어머니가 있는 병실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을 열기 전 그는 늘 같은 생각을 했다. 오늘은 또 어떤 표정을 보게 될까?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다. 얼굴은 낮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그는 그 손을 잠시 잡고 있었다. 조금만 더 버텨요.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병실을 나와 복도에 앉았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박준호 씨 맞습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네. 아까 강남에서 유나 씨를 모셔다 준 기사님이시죠? 준호는 자리에서 바로 몸을 세웠다. 네, 맞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저는 서유나 씨의 가족입니다. 오늘 상황에 대해 확인할 게 있습니다. 준호의 심장은 다시 빨라졌다. 지갑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질문은 직접적이었다. 준호는 병실 쪽을 한번 바라본 뒤 조용히 답했다. 보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준호에게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알겠습니다.
상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 같기도,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분명히 옳은 일을 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세상은 그 믿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했다. 병원을 나설 때는 새벽 2시가 가까웠다. 그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집으로 향하는 길, 서울은 여전히 잠들지 않았다. 불빛은 많았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그는 유난히 작아 보였다. 그날 밤 준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강남의 경비원 눈빛과 전화기 너머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리고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지갑의 무게가 손끝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밤의 의심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침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박준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넘겼고 병원에서 돌아온 뒤에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해가 떠오를 즈음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배달 앱의 알림이 아니라 전화였다. 다시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박준호 씨시죠? 이번에는 또렷하고 낮은 남성의 목소리였다. 어제 밤의 전화와는 달랐다. 더 차분했고 더 단정했다. 네. 어제 서유나 씨를 모셔다 준 기사님 맞으시죠? 준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목이 말랐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직접 뵙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다. 어젯밤의 경비원, 운전기사, 전화. 혹시 문제가 된 걸까? 그는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자세가 되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상대는 장소를 말해주었다. 한강 근처 여의도 쪽의 조용한 카페였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병실에서 어머니가 눈을 뜨고 그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가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잠깐 일이 있어요. 금방 올게요. 그는 웃어 보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카페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평일 오전에 한강은 한산했고 창가 쪽 자리에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 흰머리가 조금 섞인 머리,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다. 그는 준호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박준호 씨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준호는 그 앞에 앉았다. 커피가 이미 2잔 놓여 있었다. 남자는 준호를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어제 일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서유나 씨의 아버지입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를 바꾸었다. 준호는 순간 숨이 막힌 듯했다. 뉴스에서 몇 번 본 이름이 스쳤다. 서그룹, 재계순위, 기사 사진 속 얼굴이 겹쳐졌다. 남자는 말을 이었다. 어젯밤 제 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이동한 것은 제 책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다. 형식적인 동작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다. 그리고 박준호 씨가 딸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남자는 잠시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진지해졌다. 지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희 쪽에서도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말에 준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딸도 그렇게 말했고요. 준호는 그제야 조금 숨을 돌렸다. 유나는 원래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남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서 어제 일도 일종의 시험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남자를 바라보았다. 시험이요?
남자는 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박준호 씨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준호는 말을 멈췄다.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에게서 박준호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보다 먼저 사람을 본다고요. 그 말에 준호는 당황했다. 그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제안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봉투에는 재단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 파운데이션. 저희는 플랫폼 노동자, 배달기사, 택시기사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나가 직접 맡고 있죠. 준호는 서류를 바라보았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노동자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살아본 사람 말입니다. 남자의 시선이 준호를 향했다. 박준호 씨가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제가요? 정규직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시작하겠지만 급여는 지금 하시는 일보다는 안정적일 겁니다. 병원비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말은 조심스럽게 던져졌지만 정확히 준호의 가장 약한 곳을 건드렸다. 유나와 직접 일하게 될 겁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덧붙였다. 준호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 그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한강 위로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제 밤의 불빛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않는 겁니다. 남자의 말은 단호했다. 유나는 그걸 본 겁니다. 카페를 나설 때 준호의 손에는 명함과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계속 그 봉투를 바라보았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니? 일 얘기요. 좋은 일이야.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선택해야 하는 일이라서.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준호는 전화를 걸었다. 해보겠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서유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렸다. 후회하지 않게 할게요. 그 말은 약속 같기도, 시험의 시작 같기도 했다. 준호는 그때는 몰랐다. 그 선택이 자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게 될 줄은. 첫 출근 날 아침, 박준호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그는 병원에 들러 어머니의 얼굴을 잠깐 보고 나왔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전날보다는 표정이 조금 편안해 보였다. 무리하지 마라. 그 말은 늘 같았지만 준호는 그날따라 더 무겁게 들었다. 서 파운데이션 사무실은 광화문 인근의 고층 빌딩 안에 있었다. 예관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내부는 정돈되어 있었다. 로비에는 재단의 활동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배달 기사들과 택시 기사들이 웃고 있는 모습이 유독 많았다. 준호는 잠시 그 사진들 앞에 멈춰섰다. 사진 속 사람들은 밝았지만 그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피로를 알고 있었다. 안내를 받아 올라간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키보드 소리와 낮은 전화 통화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준호는 지정된 자리로 안내받았다. 창가에서 조금 떨어진 벽을 등진 자리였다. 박준호 씨죠?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고개를 들자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회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 눈빛은 예리했지만 감정은 읽기 어려웠다. 강민석입니다. 이곳 운영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민석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박준호 씨는 현장 경험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노동자들을 돕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강민석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맞습니다. 다만 돕는다는 것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을 넘겼다. 우리는 감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숫자와 규정으로 움직입니다. 준호는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첫날 업무는 단순했다. 지원 신청서 정리, 배달 기사들의 근무 내역 확인, 보조금 지급 기준 검토. 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서류 속 숫자들은 낯설었지만 사연들은 익숙했다. 사고, 병, 가족 문제. 그가 직접 겪었거나 주변에서 본 이야기들이었다. 점심시간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향했다. 준호는 혼자 남아 도시락을 먹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강민석이었다. 적응은 좀 어떻습니까? 배울 게 많습니다. 그렇죠. 현장과 사무실은 다릅니다. 강민석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여기서는 가끔 눈을 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모든 신청이 다 정직한 건 아닙니다. 모든 증빙이 다 완벽할 수도 없고요. 강민석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전체를 위해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점점 더 많은 내부를 보게 되었다. 어떤 신청서는 빠르게 처리되었고 어떤 것은 이유 없이 미뤄졌다. 강민석의 결제가 들어간 서류는 항상 통과되었다. 반면 현장에서 올라온 불편한 보고서는 조용히 묵혔다. 어느 날 오후 준호는 한 배달 기사 지원건을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병원 진단서 날짜와 근무 기록이 맞지 않았다. 그는 그 사실을 담당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서류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그 정도는 다들 알아서 맞춰요. 너무 빡빡하게 보면 일 못합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퇴근 무렵 강민석이 준호를 불렀다. 작은 회의실이었다. 박준호 씨, 여기 분위기가 어떤지 이제 좀 알겠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은 이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곳이죠. 강민석은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박준호 씨 같은 사람은 드뭅니다. 깨끗한 손으로 시작하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너무 깨끗하면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경고에 가까웠다. 그날 저녁 준호는 다시 배달 일을 했다. 재단에서 받는 급여만으로는 아직 병원비가 충분하지 않았다. 밤거리를 달리며 그는 낮에 들은 말들을 곱씹었다. 눈을 감아야 할 때 현실적인 선택. 비슷한 밤이었다. 이태원의 불빛, 젖은 도로. 하지만 그날은 어딘가 달랐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었다. 동시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 같았다. 며칠 후 준호는 처음으로 현장 업무를 맡았다. 지원금 전달과 확인 업무였다. 강민석은 그를 부르며 말했다. 직접 보고 오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준호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지원금과 서류가 들어있었다. 서명만 받고 오세요. 별일 없을 겁니다. 그 말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준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봉투는 재킷 안쪽 주머니에 단단히 넣었다. 출발하기 전 강민석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너무 깨끗하면 오래 버티기 힘들다. 준호는 그 말을 떨쳐내듯 시동을 걸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첫 현장 업무가
그를 시험하는 시작이 될 줄은. 준호는 봉투의 무게를 느끼며 오토바이를 몰았다. 재킷 안쪽 주머니에 넣은 봉투는 몸의 움직임에 맞춰 미세하게 흔들렸다. 금액은 크지 않았다. 몇 명의 배달 기사에게 전달될 지원금이었다. 하지만 그 봉투는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듯했다. 강민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명만 받고 오세요. 별일 없을 겁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성북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계단은 좁고 가팔랐고 벽에는 오래된 전단지가 겹겹이 붙어 있었다. 준호는 3층에서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마른 체구의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박상철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준호는 자신을 소개하고 재단에서 왔다고 설명했다. 남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런 데까지 직접 와주시네요. 방 안은 정리가 잘 되어 있었지만 생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배달 앱 가방과 헬멧이 놓여 있었다. 준호는 서류를 꺼내 서명을 받았다. 남자는 손을 떨며 이름을 적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힘들었거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문도 비슷했다. 모두가 감사했고 모두가 조심스러웠다. 준호는 봉투를 하나씩 건네며 서류를 확인했다. 그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각 전달 장면을 휴대폰으로 사진으로 남겼다. 금액, 날짜, 서명, 모든 것이 정확해야 했다. 그는 이미 한 번 의심의 시선을 받아본 사람이었다. 마지막 방문지는 강서구의 한 주유소 근처였다.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늦어 도착했을 때 상대방은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준호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다. 바쁘셨죠? 조금요. 두 사람은 주유소 옆 작은 휴게 공간에 앉았다. 준호는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금액 확인하시고 서명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잠시 눈을 내리깔고 안을 확인하던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이거 금액이 맞나요? 준호는 순간 긴장했다. 그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네, 재단에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서명을 마친 뒤 준호는 봉투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다. 그때 주유소 직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기름 넣으세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이 바람이 불어 봉투 가장자리가 살짝 열렸다. 안쪽에서 지폐 몇 장이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떨어졌다. 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잠깐만요. 그는 급히 몸을 숙여 돈을 주었다. 바닥에는 기름 얼룩이 있었고 지폐 끝이 조금 젖었다. 그는 서둘러 돈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빨리 정리하는 데만 신경을 썼다. 모든 전달을 마치고 재단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준호는 서류와 봉투를 회계팀에 전달했다. 담당자는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없네요. 수고하셨어요. 준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명부와 사진 파일을 정리해 개인 메일에도 백업해 두었다.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힘없이 웃었다. 일은 잘 돼가니? 네. 준호는 거짓말을 했다.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지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분위기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준호를 스쳐 지나갔고 낮은 목소리의 대화가 그가 지나가면 멈췄다. 그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강민석이 그를 불렀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는 무거워졌다. 어제 현장 다녀왔죠. 네. 강민석은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짧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준호는 숨이 멎는 듯했다. 영상 속에는 그가 주유소 옆에서 몸을 숙여 무언가를 재킷 안으로 넣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각도는 멀었고 화면은 흐릿했지만 상황은 오해를 부르기에 충분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죠. 강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날카로웠다. 돈이 바닥에 떨어져서 다시 봉투에 넣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강민석은 영상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봉투가 왜 열려 있었죠? 바람 때문에. 그리고 왜 그 장면만 찍혔을까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기록이 떠올랐다. 저는 모든 전달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서명부도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강민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태블릿을 끄고 의자에 기대 앉았다. 박준호 씨, 세상은 기록보다 인상을 먼저 봅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거웠다. 지금 내부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금 일부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요.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강민석은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당분간 박준호 씨는 현장 업무에서 빠지세요. 그럼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입니다. 준호는 회의실을 나왔다. 다리가 무거웠다. 사무실의 공기가 그를 밀어내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과 기록은 그대로 있었다. 그는 그것을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이미 누군가는 다른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준호는 그날 하루를 거의 멍한 상태로 보냈다. 현장 업무에서 빠지라는 통보는 곧 사실상의 대기 발령이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일을 맡기지 않았다. 회의실에서 나오는 웃음소리와 전화벨 소리가 유난히 멀게 들렸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 지나갔다. 눈이 마주치면 급히 시선을 돌렸다. 점심 무렵 회계팀에서 메일이 하나 왔다. 지원금 정산 관련 추가 자료 요청이었다. 그는 즉시 파일을 정리해 보냈다. 서명부, 전달 사진, 시간 기록, 가능한 모든 것을 첨부했다. 보내고 나서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세상은 늘 증거보다 분위기를 먼저 믿었다. 오후 늦게 서윤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회의 중이라는 짧은 문장 뒤에 괜찮아요. 라는 말이 붙어 있었다. 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문제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상황을 키우고 싶지 않았다. 퇴근 후 그는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 더 나빠져 있었다. 담당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이 필요합니다. 결정이라는 말은 늘 돈을 의미했다. 준호는 병실 밖 벤치에 앉아 손을 비볐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영상이 떠올랐다. 주유소에서 몸을 숙인 장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찍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각도였다. 우연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스스로 움직이기로 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 흔적은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주유소로 다시 갔다. 낮의 주유소는 전날 밤과 달랐다. 밝고 소란스러웠다. 카운터에 서 있던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어제 여기서 잠깐 일 있었는데요. 혹시 CCTV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 쪽 CCTV는 며칠 전부터 고장 났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왔다. 주유소 맞은편에 작은 세탁소가 보였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종이 울렸다. 사장님, 혹시 밖에 카메라 있으세요? 세탁소 주인은 안경 너머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있긴 한데 화질이 별로야. 밤에는 잘 안 나와. 확인만 해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낡은 모니터에 흐릿한 화면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에서 그는 분명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돈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은 아니었다. 봉투를 바닥에 내려두고 지폐를 주워 다시 넣는 동작이 희미하게 보였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전날 영상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었다. 이거 복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USB 있으면 해줄게. 준호는 급히 편의점으로 가 USB를 샀다. 돌아와 파일을 받으며 그는 처음으로 작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다. 누가 영상을 찍었는지, 누가 유포했는지가 핵심이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바람의 봉투가 열렸을 때 멀리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사람. 얼굴은 보지 못했다. 하지만 재단 내부 사람이 아니면 그 타이밍을 알기 어려웠다. 그는 한 이름을 떠올렸다. 강민석. 그러나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박준호 씨 맞죠? 여자의 목소리였다. 또렷했고 조심스러웠다. 네. 저 예전에 길에서 오토바이 고장 났을 때 도와주신 적 있죠?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기억해냈다. 몇 달 전, 비 오는 밤에 길가에 서 있던 여자. 그는 잠깐 오토바이를 세워 시동을 봐줬고, 여자는 연신 고맙다고 했다. 기억합니다. 저는 이서연이라고 해요. CCTV 복원 일을 하고 있어요. 준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왜 전화하신 거죠? 어제 우연히 이상한 걸 봤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가 아는 분이 재단 쪽 외주로 영상 정리 일을 합니다. 거기서 짧은 클립 하나가 돌았어요. 주유소에서 누군가 돈을 넣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 준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게 저입니다. 알아요. 서연의 말은 단호했다. 화질과 프레임을 보면 의도적으로 잘린 영상이에요. 앞뒤가 빠졌어요. 그걸 복원할 수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원본이 있다면요. 혹시 주변 CCTV 더 있나요? 준호는 세탁소 이야기를 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 정도면 흐름을 이어볼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최소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드러낼 수 있어요. 둘은 다음 날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더 큰 파도가 오고 있다는 예감도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재단에서는 공식 메일이 돌았다. 지원금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 점검. 해당 기간 동안 관련 직원 업무 제한. 준호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카페에서 서연을 만났을 때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주었다. 흐릿하지만 연속된 장면들이 이어졌다. 봉투를 내려놓는 손, 바닥에 떨어진 지폐, 다시 봉투로 돌아가는 동작. 맥락은 분명했다. 이건 가져가도 됩니다. 서연이 말했다. 다만 이걸 바로 공개하면 역풍이 불 수 있어요. 누가 왜 만들었는지까지 연결돼야 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게요. 그는 그 순간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 안에서 침묵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의 선택이 더 큰 대가를 요구하게 될 줄은. 준호는 재단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그날은 일부러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얼굴을 먼저 보고 싶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그는 늘 그곳으로 갔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고 창밖으로 오후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손을 맞잡았다. 손등의 혈관이 선명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윤아의 메시지였다. 회의 끝났어요.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준호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네. 재단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서 유나를 만났다. 그녀는 단정한 셔츠에 검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보자마자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된 거 나도 오늘 아침에야 제대로 알았어요. 괜찮습니다. 준호는 습관처럼 그렇게 말했다. 유나는 그 대답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 영상 봤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나도 헷갈렸어요. 그 말은 준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유나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내가 아는 박준호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바른 영상입니다. 주변 CCTV에서 확보한 겁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USB를 받았다. 이걸 바로 위에 올리면 반발이 있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유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공원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평범한 소리가 이 상황과 너무 대비되어 준호는 잠시 어지러움을 느꼈다. 준호 씨. 유나가 다시 입을 열었다. 만약 이 일이 커지면 당신만 다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미 각오는 했습니다. 그는 솔직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도 이 일에 대해 알고 계세요. 준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아버지는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저를요, 아니면 재단을요. 유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둘 다요. 그날 오후, 재단 내부 회의가 열렸다. 명목은 내부 점검경과 공유였다. 준호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지만 유나의 요청으로 회의실 박대기 공간에 앉아 있었다. 문 너머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다. 그중 강민석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증거가 불완전합니다. 개인의 착오일 가능성도 큽니다. 그 말은 마치 결론처럼 들렸다. 잠시 후 유나가 회의실에서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단단해 보였다. 지금은 안 돼요. 그녀가 짧게 말했다. 아직 판을 더 봐야 해요. 그날 밤 준호는 다시 배달 일을 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를 도는 동안 그는 자신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어디선가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고 자신 역시 더 이상 눈을 감지 않겠다고. 이틀 뒤 재단 내부 게시판에 익명글이 올라왔다.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글은 금세 삭제되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같은 날 저녁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준호 씨, 원본에 가까운 영상 하나 더 찾았어요. 어디서요? 주유소 맞은편 건물입니다. 경비실에 오래된 서버가 있더라고요. 준호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다. 경비실의 모니터에는 밤의 장면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영상에는 주유소를 향해 다가오는 한 남자의 모습도 찍혀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준호를 향해 카메라를 고정하고 있었다. 저 사람. 준호는 화면을 가리켰다. 재단 직원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해요. 몇 번 봤습니다. 강민석 팀바로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박태수였다.
서연은 파일을 저장하며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준호는 화면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계획된 일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강민석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재단은 공식 공지를 냈다. 준호의 업무 중단을 유지하되 외부 감사 전까지 결론을 보류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시간을 끌겠다는 의미였다. 유나는 그 공지를 본 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에 아버지를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저도 같이 가야 합니까? 유나는 숨을 고른 뒤 말했다. 네, 이번에는요. 그날 저녁, 준호는 다시 한강을 건넜다. 처음 유나의 아버지를 만났던 그 카페와는 다른 장소였다. 이번에는 재단 본관의 회의실이었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다. 문이 열렸다. 유나의 아버지는 창가에 서 있었다. 뒤돌아보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이제는 숨길 단계는 지난 것 같군요. 준호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싸움이었다. 회의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창밖으로는 어둑해진 한강이 보였다. 서유나의 아버지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긴 테이블 위에는 물컵 몇 개와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박준호 씨. 그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자리에 앉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까?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인생에서 가장 불편한 자리가 될 거라는 건 압니다. 그 말에 유나의 아버지는 아주 미세하게 웃었다. 솔직하군요. 유나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말을 아끼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선택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나의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하나는 이 일을 내부 문제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 경우 박준호 씨의 명예는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외부 감사와 언론 공개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렇게 되면 재단은 물론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준호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강민석은 오래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성과도 많았고 인맥도 깊습니다. 그를 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지원금을 빼돌렸고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박준호 씨가 무사할 거라 생각합니까? 아버지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권력은 늘 반격합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병실의 어머니가 떠올랐다. 의사의 말, 보증금, 시간.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유나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이 문제를 덮으면 재단은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겁니다.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는 서류 파일을 열었다. 외부 감사팀을 이미 접촉했습니다. 다만 결정은 아직입니다. 그는 준호를 다시 보았다. 박준호 씨에게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준호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일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강력했다. 증거는 우리 쪽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준호 씨는 책임에서 제외하고 재단 내 다른 자리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유나야. 아버지는 말을 자르며 말했다. 이건 보호다.
준호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다. 그럼 강민석은요? 법적 책임은 최소화될 겁니다. 그 답은 준호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다. 회의실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 준호는 자신이 여기에 왜 앉아 있는지 다시 생각했다. 처음 오토바이를 타고 밤거리를 달리던 자신, 주유소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 담던 순간, 그리고 지금. 저는 조건을 하나 더 알고 싶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치료는 어떻게 됩니까? 유나의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너무 쉽게 나왔다. 병원비, 치료, 이후 생활까지. 유나가 고개를 떨궜다. 준호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이 제안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만약 제가 거절하면요? 준호가 물었다. 그럼 박준호 씨는 많은 것을 잃을 겁니다. 아버지는 솔직했다. 직장, 평판,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시간. 그날 밤 준호는 혼자 회의실을 나왔다. 유나는 따라오지 않았다. 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얼굴은 피곤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었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가웠다. 그는 한강변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했다. 서연에게 연락할까? 아니면 그냥 집으로 갈까?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고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조금 늦을 수도 있어.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반응만으로도 그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와 벤치에 앉았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길이 끊임없이 겹쳐졌다. 하나는 안전한 길, 다른 하나는 끝을 알 수 없는 길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유나였다. 결정했어요. 준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린 구름 사이로 달이 희미하게 보였다. 아직요. 시간은 많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는 통화를 끊고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확보한 자료들 모두 안전하게 보관해주세요. 혹시 제가 연락 안 되면 그때 공개해주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마음 한쪽에서는 답이 정해지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 다시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가 이제 곧 그를 짓누르게 될 것이었다. 준호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다. 병원 근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불을 끈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간간히 자동차 소리가 지나갔고 형광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다. 머릿속에서는 유나의 아버지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보호다. 그 말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아침이 밝자 휴대폰에는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재단 번호, 모르는 번호, 그리고 유나. 그는 바로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은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은 날이었다. 그는 먼저 서연을 만났다. 병원 근처 카페였다. 서연은 이미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다. 밤새 작업한 흔적이 얼굴에 남아있었다. 어제 말한 영상 추가로 확인했어요. 서연이 말했다. 그날 이후로도 박태수가 몇 번 더 같은 패턴으로 움직였어요. 특정 직원들만 골라서 촬영했고 그중 일부는 아직 문제 제기조차 안 된 사람들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나 말고도 있다는 거죠. 네, 당신이 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자신이 겪은 일이 우연이나 개인적인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이
더 무겁게 다가왔다. 이 자료들 언제든 공개할 수 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 재단은 물론이고 유나 씨도 상처를 입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디쓴 맛이 입안에 남았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어요. 그는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담당 의사가 그를 불러 상담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상태가 조금 불안정합니다. 준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치료 방향을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비용도 더 들 수 있고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타이밍은 너무 잔인했다. 마치 선택을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병실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깨어 있었다. 준호를 보더니 약하게 웃었다. 오늘 얼굴이 안 좋네. 괜찮아요. 그는 늘 하던 말을 했다. 어머니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일 있는 거지? 준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좀 어려운 일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올곧게 살아온 건 엄마가 알아. 그 한마디에 준호는 눈을 내리깔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이 편한 길로 가. 어머니의 손은 약했지만 따뜻했다. 그 온기가 그를 붙잡았다. 병원을 나선 준호는 재단으로 향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는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유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회사로 오세요. 재단 건물은 낮에도 차갑게 느껴졌다. 로비를 지나며 몇몇 직원들이 그를 힐끗거렸다. 소문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유나의 사무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바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서 다시 연락하셨어요. 조건은 같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감사팀이 움직이면 언론도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저는 제안 거절하겠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정말이에요. 네. 그는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보호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유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럼 전부 잃을 수도 있어요. 이미 많이 잃었습니다. 그는 담담했다. 이제 남은 건 지키는 것뿐입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럼 나도 물러서지 않을게요. 그녀는 말했다. 아버지 뜻과 달라도. 그날 오후 재단은 외부 감사 착수를 공식 발표했다. 동시에 몇몇 언론사에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린 것이 분명했다. 강민석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사무실 안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준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서연과 함께 준비한 자료를 정리해 공익 제보 채널에 전달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뉴스 속보가 떴다. 재단 지원금 집행 과정 의혹, 내부 직원 제보. 준호의 이름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곧 드러날 것이 분명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박준호 씨죠. 낮고 건조한 목소리. 이쯤에서 멈추는 게 좋을 겁니다. 누구십니까?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죠. 통화는 곧 끊겼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후회도 없었다. 그날 늦은 밤 유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이 열릴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나설 겁니다. 당신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 준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괜찮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자신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끝이 비록 험할지라도 적어도 거짓은 아닐 거라는 것을. 폭풍 전야처럼 도시는 조용했고 준호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뛰고 있었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준호는 재단 건물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았다. 이미 입구에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카메라와 마이크가 줄지어 서 있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었지만 모두가 무언가 큰일이 터질 거라는 걸 직감한 표정이었다.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곳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다. 대회의실은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다. 정면에는 재단 로고가 걸려 있었고 긴 테이블 위에는 이름표와 자료집이 놓여 있었다. 유나의 아버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표정은 평소보다 더 엄격해 보였지만 어딘가 결연한 기운이 느껴졌다. 유나는 준호를 발견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준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기자회견은 예정된 시간에 시작됐다. 유나의 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오늘 이 자리는 재단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오히려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기자들은 일제히 펜을 들었다. 외부 감사 결과 재단 내 일부 고위 인사가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정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료를 넘겼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한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를 조작한 사실 역시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여러 시선이 자연스럽게 준호를 향했다. 유나의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직원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그를 비췄다. 박준호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오히려 이 구조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그 용기로 재단은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조용해졌다. 준호는 마이크 앞에 섰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말했다. 그날 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저 제 몫의 일을 하려 했을 뿐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누군가는 이런 선택이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침묵했다면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자리에 서게 됐을 겁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질문이 쏟아졌다. 보복이 두렵지 않았습니까? 재단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호는 한 질문에만 답했다. 두려웠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제 자신을 부정한 채로 살아가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기자회견은 예정 시간보다 훨씬 길어졌다. 결국 유나의 아버지는 공식적으로 강민석의 직무정지와 수사협조를 발표했다. 그 이름이 공적으로 언급되는 순간 재단의 한 시대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느껴졌다. 유나가 다가왔다. 끝났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유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날카로움은 없었고 대신 깊은 피로와 안도가 섞여 있었다. 그래도 잘 해냈어요.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강민석이 수사기관에 출석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재단 내부 게시판에는 사과문과 함께 제도 개선 계획이 공지되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대화가 오갔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무언가 분명히 바뀌고 있었다. 준호는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뉴스를 보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만 보고도 무언가 느낀 듯했다. 잘 됐나 보네. 어머니가 물었다. 네. 그는 미소 지었다. 조금은요. 어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그 한마디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지킬 것이 더 많아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재단은 공식적으로 준호에게 독립적인 감시 자문 역할을 제안했다. 그는 조건을 분명히 했다.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을 것, 모든 결과는 공개할 것. 재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유나는 한 발 물러나 자문 이사회에만 이름을 올렸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지만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어 보였다. 어느 늦은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화려한 장소도 격식도 없었다. 그날 밤 기억나요? 유나가 물었다. 비 오는 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몰랐죠. 그 선택 하나가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사람을 시험하려 들었는데 결국 시험 받은 건 나였다는 걸.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그래도 그 밤이 없었다면 지금도 없었겠죠.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재단의 변화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전과 같은 일은 쉽게 반복되지 않을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를 달렸다. 다만 예전과는 달리 그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어느 밤 그는 신호 대기 중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밝고 복잡했지만 그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은 들지 않았다. 그는 알게 되었다. 정직은 세상을 단번에 바꾸지 못한다. 하지만 한 사람의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을 수는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준호는 천천히 출발했다.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도시의 불빛 사이로 그의 길이 이어졌다. 그 길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거짓이 아닌 길이었다.